오늘 법원 앞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도 재결집했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실까요? 국선 변호사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마시오. 국선 변호사들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마시오. 목숨을 내놓고 하세요. 나라를 살리는데 어디서 이렇게 살리는데 오늘 법원 앞이 좀 시끄러웠군요. 저 국선 변호인 얘기는 이제 잠시 뒤에 또 짚어볼 테고요. 먼저 이현정 의원. 네. 오늘 박 전 대통령도 또 건강상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일단 지난번에 이제 구속영장이 재발부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속기간이 연장이 되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유영하 변호인 등 변호인들이 다 이 반발에 사퇴를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제 재판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이제 본인이 밝혔죠. 그리고 최근에 그 서울 성모병원에 가서 이제 건강 진단을 했습니다. 이게 허리 디스크 증상이 있다라는 이제 재판 그 병원 측의 진단 결과를 받았는데 일단 오늘 이제 여러 가지 건강상의 사유로 해서 일단 그 재판에 참석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이제 팩스를 통해서 서울구치 측에서 이제 법원에다 이제 이 자신의 의사를 밝혔거든요. 아, 팩스로요? 네. 그런 일단 현재로서는 이제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지만 사실상은 이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제 재판 보이콧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법원은 이런 그 건강상의 이유를 일단 받아줄 수 없다라고 인정을 해서 아마 내일 다시 재판을 지금 여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뭐 박 변호사님 사실 네. 일반적으로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는 흔하지 않은데 재판부나 구치소에서 좀 강제력을 행사해서 이렇게 피고인을 인치하는 경우는 없는 건가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피고인은 재판의 요소입니다. 검사, 피고인, 변호인들이 꼭 있어야지만이 재판이 열릴 수 있고 피고인은 출석하는 게 의무인데 그 의무를 지금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인영장 같은 걸 하면 되는데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인영장 집행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구치소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나오기 때문에 구인영장을 집행하기보다는 아마 내일까지 만약 내일 또 안 나온다 그러면 없는 상태의 재판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끝까지 출석하지 않으면 골석 재판.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네. 그 골석 재판이면 박 전 대통령한테 불이익이 온다고 저희가 봐야 되는지요? 글쎄요, 골석 재판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껏 박 전 대통령의 어떤 재판 태도를 봤을 때는 재판에 와서 어떠한 말을 한 적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실제로 수행했던 사람은 뭐 유영하 변호사든 변호인단이었고요. 지금도 5명의 국선 변호사가 선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이전의 재판에 비해서 없다 해가지고 상당히 불리해 주지는 않고 다만 그대로 갈 거로 생각이 드는데 본인이 피고인으로서 재판에 임해야지만 이 재판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가 있는데 예. 그 부분은 조금 불리할 수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언론의 가장 큰 관심은 이 공개된 국선 변호인 5명의 면모였습니다. 누가 누구인지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접견은 계속 앞으로도 요청하실 예정이세요? 진행 상황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저희는 그 변론 준비는 이미 다 해봤습니다. 뭐 설득을 하러 다시 구치소에 방문하시거나 이런 거 없으셨거든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찾아가는 것은 좀 너무 결례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접견은 하시고 소득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수사기록이라든가 받은 그 진술 내용이라든가 그리고 종전 변호인들의 변론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흐트러지지 않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어렵진 않으셨어요? 지금 어떠세요? 변론 준비하는 데는? 어제도 일요일도 나와서 다 봤습니다. 저희가 5명이 파트를 나눠가지고 좀 하고 있습니다. 저분이 오늘 국선 변호사 5명 중에 가장 연장자인 조현건 변호사였습니다. 예, 뭐 박 변호사님 네. 보신 대로 사실 경력들도 굉장히 다양하고 나이대들도 다양한 것 같은데 이 5분 벌써부터 이렇게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어요. 앞으로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공통점은 이분들이 이제 사선 변호사가 아니고요. 서울중앙지법에 소속돼 있는 국선 변호인단입니다. 국선 변호사들이에요. 30여 명 중에 5명을 선정한 걸로 보이고요. 저희같이 이제 일반 변호사들도 국선 변호인을 할 수가 있는데 예. 그런 사람은 선정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급여도 맞지 않을 것 같고 이 사람들은 600만 원 정도의 이제 급여를 받고 있는데 한 달에요? 그렇죠. 근데 이 사건 때문에 조금 일을 차질이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추가 비용이 지급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5명 다 그중에 1명 정도는 직접 지원했다 하지만 나머지 여성 변호사 2분하고 지금 나왔던 조현건 변호사 같은 경우는 아마 그 경력이나 봤을 때
재판부에서 지정한 걸로 보입니다. 이 사람이 하면 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이가 좀 많은 31년 차 변호사도 있고요. 또 여성 변호사 둘이는 접견 같은 것이 하기 편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5명을 선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 5명의 면면도 나오는데 판사, 검사 출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 좀 그렇습니다. 국선 변호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직업적 그런 게 있습니다. 변호사 중에 국선 변호만 하겠다라고 신청한 사람들이고요. 대부분 판사 검사라면 대부분 마치면 일반 변호사, 사선 변호사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군요. 저 사람들은 뭐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2004년부터 저 제도가 있었는데 그때 뭐 시험이라든지 그 절차를 통해서 임용이 됐다고 하면 임용 자체가 계약이 되긴 하지만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판검사 경력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이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사실 국선 변호인이. 왜 그러냐면 이 변호인들 같은 경우에 이제 제조 경험이 없는 변호인들 같은 사건 수임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아요. 실제로 이제 로스쿨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변호인 인력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예. 실제 사건 수임을 이제 본인들이 다 이제 해야 되지만 그 경쟁들이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국선 변호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수입 자체도 안정적이고 일단 사건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국선 변호인을 원래 하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선별해서 뽑은 것이기 때문에 예. 실제로 옛날 같이 국선 변호인이 그냥 뭐 있는 분들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경쟁이 상당히 치열한 가운데서 이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그런 가운데 이제 5분이 선정이 된 건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혹시 이분들 중에 박 전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분은 있나 뭐 이런 궁금증 있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글쎄 이제 그 중에서 보면 박승길 변호사가 이제 아마 서강대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뭐 학교와 이제 연결되는 분 같은데 나머지는 어떤 그 뭐 특히 학교만 갔다 뿐이지 실제로 뭐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국선 변호인을 통해서 이제 모집을 할 때 1명 정도가 자원했다고 하는데 예. 지금 이제 알려진 사실로는 그냥 5명이 다 일단 법원에 선정했다고 하거든요. 예.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뭐 특별히 박 전 대통령과 개인적 인연이나 뭐 이런 거 있는 것보다는 아마 이제 재판부에서 경력, 그다음에 남녀 성별, 왜냐하면 특히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여성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그 고려를 해서 실제 이제 31년에서 6년 차까지 아주 다양하게 또 했고 또 각 분야별로 뭐 형사라든지 뭐 이런 각 분야별로 해서 좀 전문가들을 해서 그렇게 일단 구성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국선 변호인 5명의 면면을 보니까 박 전 대통령과 직접적인 인연은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뭐 추가적으로 나오는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진 이렇다 할 연결고리는 없습니다. 박준 변호사. 예. 근데 보니까 김혜영 변호사, 박승길 변호사 두 분이 여성 변호. 그렇죠. 이 여성 변호인에 대한 그 박 전 대통령과의 심리적 경계가 좀 많이 풀어질 수 있다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앞으로 진행이 된다면 골석 재판을 계속 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하고 접견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더더군다나 박 전 대통령의 유일한 그 사회하고 창구가 변호인이거든요. 그래서 유영하 변호사가 지금 이제 접견을 못 한다면 누구든지 변호인하고 접견을 할 건데 한다면 이 두 변호사 중에 한 명 아니면 두 변호사 같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이 접견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다면 이 여성 변호사들이 아마 그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이제 남성보다는 여성이 이제 여성 피고인 접견하는 게 좀 더 편한 측면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법이 재판부 22부에서도 이 두 여성 변호사를 선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만약에 이제 접견을 한다 그러면 이 두 변호사가 그 역할을 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런데 저 국선 변호인 중에 한 명인 강철구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같이 보시죠. 오늘 국선 변호사인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겁기 때문에 그들의 한마디도 좀 더 귀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귀 기울인단 말은 저기도 했었군요. 국선이 맞는 사건은 시시콜콜하거나 극악무도하거나 둘 중 하나다. 모두 손가락질 받는 범죄자라도 뭐 자신의 말에 누군가 귀 기울여주길 바란다. 저 말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일단 이제 우리나라 재판이 보면 변호인 강제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를 반드시 임명해야 되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일반적으로 이제 내가 뭐 돈이 있으면 괜찮지만 예를 들어서 돈이 없을 경우에 변호인을 갖다 임명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혼자서 이제 변호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국선 변호인이라는 제도가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법에서 그 피고인이 정말 극악무도한 사람,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연쇄살인범 같은 경우는 일반 변호인들이 맡기를 굉장히 꺼려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게 자신의 어떤 경력에 누가 되고 또 뭐 연쇄살인범을 이제 변호했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것 같은 경우도 국선 변호인이 직접 이제 가서 실제로 모든 사람은 사실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국선 변호인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국선 변호인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제 임명된 분들 같은 경우도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그 혐의나 이런 내용을 보면 반드시 변호사가 있어야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원래는 한 명만 임명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실은 저도 처음 보거든요. 국선변호 이렇게 많이 임명되는 사건. 그렇죠. 예.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워낙 특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 국선변호인이 5명 임명되고 또 사무실도 주고 특별한 혜택도 주는 것이지 일반적인 사건은 대부분 다 한 명이 해서 이제 절차라든지 이런 걸 밟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박 변호사님 네. 그런데 뭐 말씀처럼 일단 변호인단은 꾸려졌는데 정작 피고인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3일, 13일, 20일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접견을 신청하는 서신을 보냈는데 네. 박 전 대통령이 지금 거부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정상적인 재판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접견을 이제 박 전 대통령이 보지 않기 때문에 이메일로 접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메일로 교정 공부에 신청을 했고 그렇지만 이제 박 전 대통령은 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접견을 못한 상황으로 지금 보입니다. 다만 이 사건 자체는 접견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껏 좀 변론이 많이 성숙이 돼 있고 다른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변호인단이 어떤 재판 전략을 짜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전 변론을 참조해서 그 뜻을 따르겠다고 하긴 했지만 그렇게 따랐을 때는 피고인한테 불리할 수 있다면 전면적으로 수정도 가능한 거예요. 그 수정이라는 거는 혐의 사실 일부를 인정하고 양형을 다투는 부분들로 바꿀 수도 있고요. 그러려면 가급적이면 이제 변호인하고 피고인이 박 전 대통령하고 접견이 좀 돼야 되는데 끝까지 조금 설득하는 과정을 거칠 거로 좀 보이고요. 박 전 대통령의 이제 의사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까 조현건 변호사는 일방적으로 찾아가는 건 결례다라고 취재진 앞에서 얘기를 했고 박 전 대통령은 무려 3차례나 접견을 거부했으면 네. 앞으로 만날 일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안 본다고 하면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뭐 변호인이 접견 신청을 하면 대부분 피고인들이 나오기 좋게 하기 때문에 나와서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것도 사실은 사람이 하기 나름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5명의 변호사, 특히 대표적인 나이가 많은 조현건 변호사가 아마 메일을 보내고 하는 것 같은데 좀 정성을 다해서 하고 어떻게 변론을 하겠다라고 설득을 해야죠. 이거는 뭐 안 나오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설득을 좀 해서 박 전 대통령의 마음을 좀 돌려가지고 재판을 정상적으로 해가지고 결론을 이끌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 5분의 변호사 역할이 변론도 중요하지만 박 전 대통령을 언제 만나느냐, 만날 수 있느냐, 접견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자, 유일한 통신 수단이 사실은 이제 503호, 이제 박근혜 이렇게 해서 이 메일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 서울구치소에서 그 메일을 뽑아서 박 전 대 전달해 주게 됩니다. 이게 과정이 그렇죠. 복잡하네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의 이제 의사소통은 그런 방법 외에는 사실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 5명의 얘기를 해봤고요. 국정농단 관련된 또 한 명의 주인공, 또 다른 얘기를 하나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정유라 씨 얘기인데요. 김복준 교수님. 이 괴한이 취입했다는 사건은 지말 사이에 가장 뜨거운 뉴스인데 지금 정유라 씨와 그리고 그 같이 있었던 마필관의 상태는 어떤 겁니까? 어제 아마 밤 12시 거의 될 때까지 정유라 씨가 그 마필관리사 이모 씨 그 뭐 수술 경과라든지 병에 이제 뭐 병원에서 아마 계속 있다가 귀가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화면에도 나오네요. 예, 그런 걸로 보여지는데 뭐 최초에는 이 범인이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서 검거된 다음에 본인이 마치 정유라 측과 무슨 금전적인 거래가 있는데 못 받은 것처럼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경찰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애초부터 한 일주일 전부터 그 현장을 답사하는 등 정유라의 집에 현금이 많을 거라고 판단하고 강도 행각을 벌이고자 목적했던 거 계획적인 범죄로 현재는 밝혀져 있습니다. 예, 김 교수님 사실 뭐 정유라 씨도 20대 초반 여성이고 괴한을 맞닥뜨렸을 때 굉장히 놀랐을 것 같은데 현재 예.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지금 아마 경찰에 이제 그 신변 보호를 요청했는데 정유라 씨 입장에서는 두 가지일 거예요. 상당히 어떤 괘씸한 부분, 그 당돌하잖아요. 정유라 씨가 생각보다 나한테 와가지고 이럴 수 있나 하는 거. 그다음 두 번째는 나한테 진짜 돈을 목적으로 강도 행위를 하려고 온 걸까? 아니면 누군가 그 배후 세력이 있어가지고 나에 대해서 어떤 위해를 가하려고 한 게 아닐까? 이런 게 궁금해서 이제 그 걱정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게 해소되기 전까지는 불안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재는 24시간 경찰한테 근접 신변 보호를 요청했고 경찰에서 신변보호위원회를 거쳐서 아마 스마트워치까지 지급하면서 24시간 근접 아마 그 신변 근데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김복준 교수 네. 신변보호 요청이라는 것도 또 등급이 좀 따로 있습니다. 다릅니다. 저 정도면 좀 뭐 경우가 좀 많이
그러니까 경찰이 계속 24시간 줄기차게 정유라 씨를 따라다니는 건지 그것도 좀 일정 기간입니다. 지금 이제 사건이 발발하고 경찰에서 어느 정도 수사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어떤 조직이라든지 배후가 없는 걸로 밝혀졌고 카드비 2,400만 원 때문에 범행한 걸로 어느 정도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가 나온다 그러면 아마 일정 기간 이외에는 더 이상 이제 근접 신변 보호는 안 해주죠. 그런데 그런데 저희가 지금부터 하고자 하는 얘기는 정유라 씨가 많이 단단히 화가 난 것 같다는 얘기를 해볼 텐데 먼저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목격자 얘기 듣고 그 얘기 해보겠습니다. 일부 창을 보더라고요. 불난 줄 알았어요. 사람 차에도 앉아온 것도 일부 들어가 막 병원 차를 데려가지고 병원실하고 이제 잡았다. 자, 일단 어제도 저렇게 병원에서 정유라 씨가 이 마필관리사의 이 몸 상태를 계속 유심히 관찰하면서 걱정 어린 눈빛을 쳐다봤어요. 근데 박준 변호사님. 네. 정유라 씨가 저희 채널A 어제 단독 보도에 따르면 네. 전원입니다만 법정에서 그 피의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똑똑히 지켜보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강도의 피해자입니다. 강도 내지 강력범의 피해자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피의자, 피고인의 어떤 모습을 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실제 영장실질심사 말고 재판 중에도 거의 나오지 않고요. 나왔다 하더라도 비공개가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만큼 정유라의 어떤 배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좀 느껴지는 대목이고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정유라가 봤을 때는 이게 단순 강도가 아닌 어떤 정치적 목적이라든지 다른 상황이 있는 게 아닌가. 자신의 두 눈으로 좀 확인하고 싶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아마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참여할 걸로 보이고 다만 이제 피해자가 이게 참여가 법원에서 해줄지는 또 모르겠는데 아마 본인이 원한다 그러면 뭐 해주지는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박 변호사님 당장 영장실질심사가 한 1시간 반 뒤죠. 3시쯤에 이제 열린다고 하는데 보통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의 경우에는 그 얼굴을 보기도 싫을 것 같은데 그렇죠. 가서 대면한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저도 뭐 이 영장실질심사를 자주 하고 하지만 그런 피해자가 나오는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뭐 앞에도 그렇고 그만큼 좀 배심이라든지 배짱이 느껴지는 대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법원에서 굳이 피해자 도르지 말라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본인이 원한다고 그러면 그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통상 가면 뭐 경찰 정도 앉아있고 경찰도 빠지면 변호사하고 피의자하고 검사 정도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피해자가 뒤에서 뭐 들을 가능성, 이 피해자 정유라가 이 재판을 조금 지켜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대단하네요. 왜냐하면 정유라 씨가 말씀하세요. 정유라 입장에서는요. 이제 배우로 처음에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정유라가 생각하는 어떤 배우 조직은 양쪽이 다 될 수 있어요. 최순실이 자기 어머니를 미워하는 측도 들 수 있고. 예. 그 다음에 최근에 정유라가 어떻게 보면 정유라 입장에서는 배신이죠. 그래서 그 바람에 박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는 지지하는 사람들 측에서 정유라에 대한 배신감을 느껴서 들어왔을 경우. 그러니까 자기가 위해 당할 불특정 다수가 많다는 걸 본인이 알고. 그렇죠. 그 양쪽 다 지금 정유라 입장에서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이제 처음에 그렇게 예단한 것 같아요. 정유라가. 예. 그래서 지켜보겠다고 한 것 같은데 경찰에서 현재까지 좀 밝힌 거는 금품에 의한 금품 목적의 어떤 범행으로 봤기 때문에 정유라가 아마 영장실질심사에 안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다른 이유, 정치적 이유는 전혀 없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현재까지 경찰에서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거는 없는데요. 예. 그래도 또 경찰 입장에서는 뭐 계좌 추적이라든지 휴대폰 그리고 이 범인의 집에 가가지고 인터넷 컴퓨터까지 전부 갖다가 분석을 해야 될 거예요. 예. 김 교수님 그런데요. 사실 단순 사건이라고 저희가 판단하기 어려웠던 게 보시는 것처럼 예. 가짜 권총도 준비해갖고 흉기도 준비해갖고요. 예. 또 유명한 포털 사이트 그 길을 보는 사이트를 통해서 그 빌딩에 예. 대해서 자세히 탐색을 했었더라고요. 미리 아마 일주일 전부터 경찰이 아마 다 조사한 것 같습니다. 한 일주일 전부터 이 정유라 집을 노리고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에서 재산 검색, 재산 정유라가 현금을 보여. 근데 정유라가 타켓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잠시만요. 저런 로드뷰로 미승 빌딩을 다 검색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저거 가능합니다. 이거 사실 이거 많이 알으면 좋지 않은 내용인데요. 했고 그 다음에 침입하는 방법도요. 바로 그 현장에서 1층 정문으로 안 가고 지하 1층 주차장으로 갔어요. 예. 왜 그러냐면 그 1층 주차장에 경비원이 있고 1층에서 3층인가까지밖에 못 올라가요. 그리고 거기서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는 경비원이 그 마스터키를 이용해서 6층으로 가고 6층에서 또 배를 눌러줘야지 안속에서 열어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걸 다 계산한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아주 용의주도하게 준비를 했고 저 장난감 권총은 인터넷에서 구입을 했는데 예. 아마 척 봐도 허접했던 모양이에요. 경비원이 비웃었다고 해요. 장난감 권총을 위협하니까 그랬더니 그때 장난감 권총을 버리고 바로 흉기를 빼들었고 예. 그리고 이제 경비원을 위협해서 올라갔고요. 예. 예. 일단 뭐 정유라 씨 입장에서는 저렇게 피의자가 용의주도하게 왔기 때문에 누군가 뒤에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 때문에 뭐 법원에서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똑똑히 지켜보 이런 얘기까지 한 거군요. 박지훈 변호사. 네. 최순실 씨도 이걸 변호인 통해서 보고 받았을 거예요. 아마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특별한 반응을 보였다는 것은 보도가 지금 안 되고 있고요. 다만 그 토요일 날 그 일이 일어났었는데 금요일 날 뭐 이거하고 좀 다르게 뭐 사형을 좀 시켜달라. 난 더 이상 뭐 살고 싶지 않다. 예. 그런 얘기를 좀 했다는 게 좀 알려져 있고요. 아마 이거하고는 뭐 정유라의 어떤 그 강도 당행과하고는 다른 거라고 보이지만 아마 그 얘기를 듣고 좀 많이 놀랐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미성 빌딩 그거는 뭐 본인의 빌딩이기도 합니다. 잠시 지금 정유라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고 거기에 강도가 들어온다면 앞으로도 뭐 강도 말고 다른 어떤 침입 이런 것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최순실 역시 많이 놀란 상황이 아닌가 보입니다. 현재 밝혀진 거로는요. 최순실이 엄청 놀래가지고 교동환을 통해서 자신의 변호인한테 연락을 요구했어요. 예. 그래서 변호인으로부터 이 저간의 사건 내용을 설명을 들었다 합니다. 예. 일단 뭐 어떤 반응, 정확히 반응 나온 건 저희가 아직 네. 파악은 안 됩니다만 물론 지금 국정농단 진술 관련해서 두 모녀가 다른 길을 가고 있어도 이제 엄마와 딸 사이기 때문에 최순실 씨는 딸 정유라 얘기만 나오면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때 목소리 다시 한번 듣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훈련 지원도 받은 사실이 어떻게 있죠. 딸 혼자만 그거를 한다고 그 계획을 삼성이 하겠습니까? 그렇게 큰 회사가. 저는 그런 거에 관여한 적도 없고 그것 때문에 계속 애가 상처를 받고 그냥 그 언론의 그런 압박 때문에 애가 완전히 잘못 나가가지고 걔 인생이 정말 지금 저렇게 될 정도로 저렇게 됐는데 그건 정말 억울한 부분입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일단 엄마 최순실로서는 딸이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도 있고요. 당장 내일부터 박 전 대통령은 걸석 재판으로 진행될 수도 있는데 앞으로 최순실 씨의 어떤 심경 변화 뭐 저희가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그 지난 금요일 상황을 보면 최순실 씨가 상당히 지금 멘탈 붕괴의 상황이 온 것 같아요. 예. 그 재판 도중에 막 큰 소리 치고 또 변호인이 도저히 그 어떤 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좀 정신적인 상태가 안 좋은 상태인데 또 이런 일까지 겪어보니까 사실은 그동안 보면 정유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운 감정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또 본인의 자녀고 또 손주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뭔가 또 연민의 정도 있고 이제 그런 이중적인 감정이었는데 이번 일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본격적인 위협이 이제 지금 대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아마 본인도 심리적으로 굉장히 동요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재판상으로 보자면 어차피 정유라의 증언 때문에 사실은 지금 최순실 본인도 그렇고 이주영 부회장도 그렇고 다들 지금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최순실 씨가 상태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신변 보호 요청까지 한 정유라 씨 얘기까지 첫 번째 주제로 짚어봤습니다.